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말이 세계 언어의 모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어원 하나하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칠판에 판서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칠판에 판서한 거 그거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거냐고. 화면에 나오는 대로요. 제가 사실은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입학하는 혜택을 사실은 미술 전공자로 대학 입학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체육학과, 역사학과, 건축학을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강의하면서 그 분야의 그 전문적인 얘기들을 또 한 번씩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하는 거요. 사실 제가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판서 여러분들께 해 보일게요. 원래 저의 이름이 김허균입니다. 그런데 요 이름을 제가 본명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더 세상에 학문으로든 뭐로든 더 잘하라고 제 이제 선친께서 법헌자에 고르다 균자로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저서에는 김허균으로도 나오고 김헌균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요 판서가요, 제가 직접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약간 글씨체가 서예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기실 제가 서예를 전문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예를 정말 잘 하시는 분한테 조금의 그 배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좀 시답지 않은 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정말 무거운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무거우면 그 또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 이름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전공했던 분야들을 말씀을 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영어로는 필드고요, 우리말로는 뜰, 들, 달 하는 요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그야말로 가장 멋지게 표현하신 그러한 한 위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이 이육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육사는요, 아호고요. 실제의 본명은 이분은 이원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 이원록 선생님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 바로 광야입니다. 즉 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광야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로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굉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구,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자, 이분은요 1904년 음력으로 1904년 4월 4일 날 태어나신 분입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이시고요. 의열단 활동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시다가 결국 베이징 감옥에서 1944년 1월 16일 그 차갑고 냉기 어린 그 감옥에서 조국의 정말 이름 없는 꽃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이 남겨놓으신 이 시가 저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 다음에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요 정말 이분의 이 시를 읽고 정말 눈물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래요. 나는 어떤 활동을 하든 잡히면 안 돼. 나는 어떤 활동을 하든 고문을 받으면 안 돼. 제가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우리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 동료 연구하시는 학자분들한테도 그래요. 저는요 이 손가락 끝에 바늘로 콕콕 찌르기만 해도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 다 털어놓을 거예요. 아마 아파 그만해 나 죽을 것 같아. 다 부를 테니까 그만 찔러. 아마 이럴 거예요. 저는 그것밖에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이런 이육사 선생님 같은 분을 소개하는 이러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육사 선생님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들과 들판이라는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리라. 그것이 바로 들과 들판이라는 어원입니다. 그러면 자 저희가 집 앞마당에 조그만 공간을 뜰이라고도 합니다. 뜰. 그리고 논과 밭이 어우러져 있는 들. 한자로 들야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이 들이 수없이 중첩되는 넓은 넓은 들을 광야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자를 한자로 넓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를 들야자다 하는 그렇게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한자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동이족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 하나에서도 사실은 그 뜻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말, 우리 고어를 연구하다 보면 그런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한자나 우리 훈민정음이나 사실은 뜻 글자이기도 하고 소리 글자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들과 들, 광야 이러한 용어는 우리말 고사전을 써서 정말 귀한 자료를 주고 가신 조영원 선생님이 표현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바로 동계 언어, 자, 동계어인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노스트라카, 이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같은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들은 평평하고 넓은 곳, 그래서 영어로 또 이렇게 표기도 했고요. 이렇게 표기도 했습니다. 즉 털, 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유창돈 교수님께서는 들을 옛 글자에 들으 히, 이것이 오늘날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들과 같은 말이라고 언급을 하신 거죠. 자, 고아시아어 길야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테라, 들, 우들, 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들이라는 용어는 또 평평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그루베라고 하고 이것은 평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읽으면 부배 혹은 부배 요렇게 쓰여지거든요.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집을 짓고 예를 들면 구두를 깔고 바닥을 평평하게 하거나 혹은 창고나 이런 급조식으로 집을 짓거나 텐트를 칠 때 바닥을 고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배 잡는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구배가 바로 평평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예를 들면 길야가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타일런드, 반지나 옷이 넓은, 헐거운 이런 용어로 쓰일 때도 또 이런 용어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문 따위를 열다. 그러면 뭔가 열어서 새로운 공간이 나오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바로 이 들이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알타이어에서 특히 만주 퉁구스 어군에서 다라 이렇게 했죠. 달인데 사실은 이것을 발음으로 하면 달.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수도를 뭐라고 했죠? 아사달이라고 했죠. 바로 이 딸, 그리고 영어로 타라 혹은 테라 이런 것들이 전부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 얘기를 잠깐 했었죠. 테라칸 하면 대지의 왕이라는 그런 우리 현대에 그 생산된 차 이름이 바로 이런 어원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문어 몽골어에서는요, 또 탈라바이, 탈라브르 이렇게 씁니다. 차카타이어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야쿠트어에서도 타라 혹은 탈라 이렇게 써놓고 탈라, 타라 이렇게 용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고대 슬라브어에서는요, 띠루라고 했습니다. 띠루가 땅이라는 의미고요. 고대 프라시아어에서도 달루스 이거는 또 마루 바닥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평평한 마루 바닥을 탈루스, 고대 프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독일어에서는 아이이를 나이레, 마루, 대청 이렇게
독일어로 또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마루 대청이라는 이 언어는 제가 건축사 공부나 어원 공부할 때 가끔씩 인용하였죠. 그러면 마루가 뭐냐? 대청이 뭐냐? 마루라고 하고 대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즉, 마루라는 뜻은 용의 척추 혹은 중심 이런 얘기로 쓰이고 용사, 사나이 이런 용어로 제가 쓰인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에서 지붕 위에 맨 꼭대기에 구성되어지는 부분을 바로 마루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그 마루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잠깐 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옥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암기화를 켜켜이 쌓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와를 쌓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멋진 곡선을 이렇게 이루죠. 이렇게 멋진 곡선을 이루고 그러면 기와골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야말로 멋진 지붕을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마루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까요? 자, 이쪽은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요. 혹은 큰 건물에는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원래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드립니다. 여의주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사슴과 같은 뿔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의주를 물고 몸은 그야말로 이렇게 키가 막히는 모양인데, 자, 이거를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서, 자, 그러면 한번 이 건축에서 볼까요? 이 부분을 용마루라고 했습니다. 용마루는 바로 용의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몸이 구성되는 것처럼 용마루의 마루는 용의 척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루치 아라치 요런 만화 영화 있죠, 어렸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아라치가 마루는 용감한 사나이, 아라치는 훌륭한 여신을 의미하는 용어라는 것도 제가 한번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용의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구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돼서 여기를 용마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마루가 왜 용어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이 대학이나 대학원 강의에서도요, 용마루를 교수님들이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가 용마루면요, 여기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내려왔으니까 내림마루죠. 그러면 여기에 또 용의 머리가 또 형상이 하나가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용이 한 마리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죠. 요거를 바로 우리가 추녀라고 그러죠. 추녀 마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림마루, 추녀마루, 용마루 거기에다가요, 여기가 또 구성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우물마루라고 해요. 우물마루. 그런데 건축의 용어로는 우물마루이지만 여기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쪽에 안방, 건너방이 있다 그러면 이 가운데를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에 대청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대청마루에서는 무슨 의식이 있었을까요? 이 대청마루에서는요,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혼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상이 이르면 여기 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른이 되는 관례를 하고, 그래서 관혼상제를 바로 요 대청마루에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무관대를 쓰고 여기서 대청마루에서 서로 맞절을 하고 하는 혼례도 치르고요. 그 다음에 관례, 상례, 그 다음에 제례, 관혼상제를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루라는 뜻은 집안의 뼈대, 용의 척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사, 이러한 아주 귀한 용어에 전부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궁궐에 가면요, 가끔 그 건축 해설사들이 그런 설명하시죠. 임금이 그 왕비하고 잠자리를 하는 그 합궁을 하는 교태전에는요, 이 지붕이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하얀 백회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말죠. 그래서 이미 용이 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교태전에는요, 지붕을 용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량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량각. 지붕을 따로 용이나 이런 것을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용어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내림마루 얘기도 나오고 용마루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그 실제 오늘 주제는 광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광야라는 뜻이 또 세계 곳곳의 언어에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요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루라는 뜻이 그러한 귀한 의미가 있다. 존귀하고 가장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구성의 이름이 보통 마루라고 붙여진다. 그래서 지붕에서도 이쪽은 용마루, 이쪽은 내림마루, 이쪽은 추녀마루, 추녀 이렇게 하고 여기는 대청마루, 그 다음에 또 텐마루, 작은 것들은 텐마루, 이렇게 용어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정말 귀한 강의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 용마루와 추녀마루, 내림마루, 그 다음에 마루치, 아라치의 마루, 그리고 대청마루, 소청마루, 텐마루를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들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요, 그 영어에서도 정말 재미있게도요, 그냥 우리가 읽는 식으로 읽으면요, 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널빤지래요. 그럼 이 널빤지가 결국엔 뭐예요? 대청마루죠. 우리말이 영어가 된 거죠. 이해되셨죠? 네. 라틴어로는요, 이걸 텔루스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또 우리가 지구를 뭐라고 해요? 지구도 우주의 천체로 봤을 때 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스라는 용어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들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타일이라고 그러죠. 타일 혹은 틸이라고 하지만 타일 뭐죠? 바닥 이렇게 평평하게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이런 어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어, 그 다음에 드라비다어. 드라비다에서는요, 달, 돌 이렇게 했어요. 즉 들이죠. 그럼 제가 또 여기서 자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훈민정음의 모음 순서입니다. 들. 그 다음에 이러한 글자들이 들로 표현도 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오가 붙어서 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달라스 땅. 달라스 땅이라는 뜻도 뭐가 돼요? 아가 붙고요. 그 다음에 둘도 되고 덜도 되고. 사실은 옛날에는 어원들이 이렇게 우리말이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쓰이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쓰이는 말을 사투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투리라는 용어를 우리 이제 강상원 선생님이 사투리는 사투리아의 비슷한 용어다 하면서 사실은 왕족의 언어다. 이렇게 뭐 또 설명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좀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크샤트리아의 사투리, 왕족과 관련된 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일 수가 있으니까요. 달, 들, 왕족에 쓰는 언어가 사투리였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조선어로 이렇게 썼어요. 드르히라고 해서 이게 들이거든요. 이 들을 정말 멋지게 표현하신 분이 그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의열단에서도 활동하시고 각종 독립운동하는 그런 소속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 베이징 감옥에서 이슬로 사라져 가신 바로 이육사 선생님의 광야라는 그 어원입니다. 광야. 얼마나 이 시가 아름답습니까? 제가 오늘은요, 강의를 좀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광야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읊어드리면서 오늘 들에 대한 용어로 강의를 가늠하고자 합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육사 선생님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이분이 1944년 1월 16일 날 베이징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1월 16일 날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들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